자, 반갑습니다. 여기 시간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봤었죠. 이제 십자군 전쟁은 사실 그동안 영상으로 만들었던 어떤 영상 파일보다 아마 영상이 조금 길었지 싶은데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서양사를 배우면서 한동안은 십자군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만큼 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PPT의 표지가 제가 저희 동네에서 찍은 저녁 노을 지는 사진이었죠. 그만큼 한 시대가 이렇게 해가 저물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그래서 시대의 변화의 계기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십자군 전쟁의 결과를 조금 더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교황의 권위가 하락하고 제후들과 기사들의 권위가 하락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지중해 무역권을 얻게 돼서 상업이 더욱더 발달해서 또 도시가 발달하고 또 도시의 자치권을 영주로부터 얻어내게 됐다는 거 정도를 또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또 제후들이 약해지면서 왕권이 강해지는 나라들, 프랑스나 영국 이런 나라들이 왕권이 강해졌고, 또 프랑스나 영국의 이런 왕권이 강해진 나라들이 제후들이 약해졌으니까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시민들에게 세금을 얻고 이 세금으로 관료제와 상비군을 운영하고 또 반대로 시민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왕과 시민들이 대신 사회의 주도 세력이 되었다. 그리고 제후와 기사들은 약해졌다. 그리고 사실 이런 현상들은 프랑스와 영국에서 특히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은 또 백년 전쟁을 치르기도 했고요. 또 영국은 백년 전쟁이 끝난 뒤에 장미 전쟁을 치르면서 또 귀족들끼리 서로 더 죽고 죽이고 하면서 더 귀족들이 약해지고 왕권이 더욱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었죠. 그리고 에스파냐나 포르투갈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재정복 운동이 있으면서 기존에 있었던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고 기독교 중심의 왕권 국가가, 중앙집권 국가가 들어서는 모습도 봤고요. 그 다음에 독일이나 이탈리아는 아직은 이렇게 중앙집권화되지 못하고 분열적인 상태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십자군을 하면서 교황의 권위가 많이 약해졌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 얘기인 즉슨 교황의 권위가 약해졌다는 건 또 뭐의 힘이 약해졌다는 거겠어요? 기독교의 힘이 예전만큼은 못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사람들이 그동안은 오로지 기독교, 오로지 기독교, 오로지 예수님에만 매달려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도 조금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 조금 생각해 보시면서 이 그림을 보시면 될 텐데, 이 그림은 글쎄요, 그냥 아무 설명 없이 그림을 보면 어느 시대를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그림은 제목은 제목을 딱 들으시면 그때를 나타낸 그림이겠구나라고 느낌이 딱 오실 거예요. 사실 저는 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해서 예전에 방학 때 이 그림을 이제 500피스짜리 퍼즐을 사서 이렇게 집에 걸어놓기도 했었거든요. 다 맞춰가지고. 라파엘로라는 사람이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만 제목만 딱 들으셔도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 있는 학당을 그린 그림이구나, 이렇게 딱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있었던 장면은 아니고 아테네에 만약에 학당이 있었다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그린 상상화입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될 게 있어요. 그동안의 중세 유럽은 오로지 기독교, 오로지 예수님이었어요. 그죠? 사상이나 이런 게 오로지 예수님이었다고. 그런데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나서 교황의 권위가 하락하고 기독교의 어떤 위험이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해요. 그런데 어떤 화가가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을 들고 왔어요.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을 들고 왔다는 건 고대 그리스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거죠. 고대 그리스는 문화가 어땠어요? 인간 중심 문화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각의 변화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나서 교황과 기독교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가 예전만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오로지 그전엔 신만 바라봤다면, 예수님만 바라봤다면 이제는 다시 인간에게 조금씩 시선을 돌리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걸 가장 상징할 수 있는 그림이 이 그림이 아닐까 싶어서 아테네 학당을 가져와 봤고요. 역시 지리적인 배경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빨간 박스 쳐져 있는 그 부분이 될 텐데, 특히나 지금 동그라미가 두 개 쳐져 있죠. 이탈리아 지역과 그다음에 서유럽 지역. 요 지역이 이제 우리가 이번에 얘기할 중심적인 지역이 될 겁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일단 배경을 보면 어, 십자군 전쟁 이후로 유럽이 얻어낸 게 지중해 무역이었죠. 그리고 그 지중해 한가운데 툭 튀어나와 있는 나라가 이탈리아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는 특히 북부 이탈리아 도시를 중심으로 지중해 무역이 굉장히 번영해 있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이탈리아는 굉장히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 게 고대 로마 제국이 그러니까 고대 로마 제국이 있었던 나라죠. 그래서 고대 로마의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데, 또 이 고대 로마는 문화적으로는 고대 그리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나라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비잔티움 제국이 요 시기쯤에서 멸망을 하거든요. 1453년에 멸망을 하는데 요때 이제 비잔티움 제국의 학자들이 많이 이탈리아로 넘어오게 돼요.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 누구한테 멸망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슬람 세력이었는데 오스만 제국한테 멸망하게 됩니다.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제국한테 멸망하게 되는데 이때 비잔티움 제국의 많은 학자들이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넘어올 때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비잔티움 제국은 고대 그리스의 여러 가지 문화나 저작들을 보존해 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끼치게 됐죠. 그래서 이탈리아가 고대 로마와 그리스를 연구할 수 있는 연구의 중심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고대 그리스의 문화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라는 그런 운동이 문화적인 운동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게 바로 르네상스예요. 이 르네상스를 영어로 쓰면 저도 뭐 다 쓰지는 못하는데 요 앞에가 리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리에서 르네상스 이렇게 시작하는데 요 앞에 리라는 게 다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리스타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고대 그리스를 돌아보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고대 그리스 문화는 인간 중심 문화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인간을 한번 돌아보자. 그동안 우리가 중세 유럽의 시간들 동안 너무 무슨 서인권 투쟁하고 이러면서 너무 예수님만 바라보고 뭐 너무 교회만 매달리고 그랬으니까 이제 다시 인간 중심을 한번 인간을 다시 돌아보자라는 거죠. 이런 게 가능했던 계기는 역시 십자군 전쟁이라고 봐야겠죠. 십자군 전쟁으로 교회 그리고 교황의 권위가 약해지고 또 이탈리아가 지정의 무역으로 번영하고 유럽이 지정의 무역권을 찾아오고 이런 부분들이 배경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를 천천히 봐야 될 텐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그리스 로마 문화를 본받기 때문에 뭘 중시하겠어요? 인간 중심 문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중시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인문주의라고 해요. 인간을 세계관의 중심에 놓고 인간한테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는 인간은 어떤 걸 아름답다고 느끼고 또 어떤 성격적인 특징을 갖고 있으며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인간을 중심에 놓고 인간에게 많은 관심을 갖는 걸 인문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인문주의가 굉장히 발달하게 됐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어, 일단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이제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음, 인간의 욕망을 굉장히 솔직하게 서술한 작품으로 유명한데 기본적인 내용은 그래요. 이 난파당한 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어떤 사고를 당한 일련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구조를 기다리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고 만약에 구조가 되면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다신 사실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구조를 기다리다 보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제 살아온 얘기들을 서로 이렇게 썰을 푸는 거예요. 근데 다신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서만 같이 있을 사람들이니까 정말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꾸준히 보게 될 사람이면 감춰둘 만한 자기 못된 얘기들도 한번 꺼내보고 나 사실은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사실은 그런 적 있어.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동네에 있는 빵집의 빵이 냄새가 너무 맛있게 나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때 돈이 없었거든. 그래서 슬쩍 했어. 막 이런 얘기들.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또 뭐 나 사실 우리 학교에 되게 좋아하는 여자애 있었는데 걔가 다른 남자애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사실 안 그래도 됐는데 막 그 남자애랑 괜히 시비 붙어서 싸우고 막 그랬었다. 막 이런 얘기들. 남들이 들으면 안 좋을 법한 얘기인데도 내 갖고 있는 욕망을 그냥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죠. 그래서 이 작가가 이 데카메론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남들한테 뭔가 보여주고 싶지 않지만 숨겨져 있는 욕망들도 솔직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솔직하게 드러냈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되게 유명한 작가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또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몇 명의 천재 중에 한 명이기도 하죠. 그래서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인체의 부도 이런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 또 이 사람은 그림도 잘 그렸지만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지식이 많아서 인체의 부도 이런 것도 되게 소상히 그린 걸로도 알려져 있고 그리고 과학기술 계통으로도 되게 업적을 많이 남겨서 지금의 콘택트 렌즈나 헬리콥터를 발명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 초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 천재적인 화가이자 조각가죠. 그래서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만들기도 했고 또 다비드상이라는 조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거 다 나중에 사진으로 볼 거예요. 그리고 라파엘로 아까 우리가 봤었던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을 그린 사람이고 요 르네상스 화풍의 정점으로 보통 라파엘로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페트라르카, 이 사람은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닐 수 있는데, 페트라르카라는 사람은 칸초니에레라는 작품을 써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굉장히 솔직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르네상스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의 칸초니에레라는 작품은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연 풍경을 보면 아름답다고 느낄 때가 많잖아요. 저도 사실 하늘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늘도 그냥 하늘색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색 되게 다양한 거 아시죠? 밤하늘에, 그리고 새벽에, 그리고 동이 터올 때, 또 한창 낮을 때, 또 해가 질 때,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비가 올 때. 어쨌든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단 말이야. 근데 예전에는, 중세 때는 그런 자연의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 이건 모두 예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페트라르카는 달랐어요. 예수님을 굳이 거론하지 않고 밤하늘이 너무 아름다워. 꽃이 너무 예뻐. 고양이가 너무 귀여워. 근데 그런 아름다움들을 얘기할 때 굳이 예수님의 뜻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너무 아름다워. 그리고 끝.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자연한테서 내가 느끼는 아름다움을 그냥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게 나라는 거죠. 중간에 굳이 신이나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자연은 아름답고 그 아름다움을 내가 느끼고 있고 내가 느낀 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보카치오의 데카메론부터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페트라르카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무엇을 느끼고 또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지 인간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졌다라는 걸 집중해서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거 자체가 그 전에는 없었던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중세 유럽 사회는 오로지 예수님, 오로지 신이었다면 다시 고대 그리스 문화를 연구하면서 인간 중심의 관심을 갖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인물이 그 유명하다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작가고 또 발명가고 수학자이고 하여튼 천재예요. 하여튼 천재예요, 그냥. 어마어마한 천재고. 이게 이제 인체 해부도인데, 여기는 이제 인체의 비율을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인데, 음, 요거는 이제 커버고요. 사실은 그 자세한 내용들을 보면 인간의 근육의 구조, 뼈의 구조, 신경망의 구조 이런 것들을, 사실 이 사람은 실제로 실제 시체를 많이 해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인간의 뼈와 근육의 배치를 자세히 알고 있어야 인물화를 잘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신의 어떤 해부학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모아서 이제 인체해부도라는 책을 펴낸 거죠. 이 인체해부도를 보면 되게 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인체의 여러 가지, 뭐 허벅지의 근육은 어떻게 되어 있고 어깨의 뼈는 어떻게 되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옆에는 너무 유명한 그림이죠. 지금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나리자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제가 미술사 전공이 아니라서 뭐 이렇게 모나리자의 뭐 어떤 그림이 어떤 특징이고 이런 건 자세하게는 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굉장히 유명한 대표적인 작품이죠. 그리고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자기 12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죠. 최후의 만찬도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대표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미켈란젤로, 이렇게 딱 외모부터 엄청 빡센 게 느껴지죠. 굉장히 완성주의, 완벽주의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요. 자신의 어떤 작품을 되게 완성도 있게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자기 몸이 상하더라도, 굉장히 고통스럽더라도 작품을 끝낼 때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는 역시 천지창조가 가장 유명하고요. 그리고 시스티나 대성당 천장에 있는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인간과 세계를 창조하는 그런 모습을. 근데 이건 굉장히 거대한 그림의 일부고 미켈란젤로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기도 하죠. 그리고 조각상으로는 다비드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체의 어떤 건강한 인체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표현한 다비드상도 이 미켈란젤로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너무 예쁘게 생겼다. 누가 보면 여잔 줄 알겠어요. 그죠? 웬만한 여자보다 이쁜데? 남자고요.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었던 아테네 학당을 그린 그림, 이 그림을 그린 화가고, 이 사람은 또 특이하게 여기 여기에 조그맣게 자기 자화상을 그려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아테네 학당 안에서 내가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을 주기도 했었죠. 그래서 근데 여기 있는 인물들은 100% 다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다 실존하는 인물들을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에 이제 그리스 철학의 상징 같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있고요. 우리가 배웠던 알렉산더 대왕도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스의 유명한 여자 수학자인 히파티아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스토아학파 배웠었죠. 스토아학파를 창시했었던 제논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학 시간에 여러분들 참 골머리 썩게 하는 양반이죠. 직각삼각형의 빗변은 이 a 제곱, 그러니까 그 뭐야,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있죠.
그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요 사람이 밝혀낸 거죠. 피타고라스. 이런. 그리고 또 기하학 원론을 썼었던 유클리드.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조로아스터교의 조로아스터.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르네상스에서 고대 그리스를 연구하면서 발전된 르네상스는 어, 이렇게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서유럽 쪽으로 가게 됩니다. 서유럽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서유럽에서의 르네상스는 조금 풍조가 달랐어요. 어, 둘 다 내나 그동안의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비판한다 할까?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는 그동안의 기독교 중심, 교회 중심, 예수님 중심에서 벗어나서 다시 인간을 바라보자라는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알프스 이북의 서유럽과 그 유럽 사회는 기독교의 영향력이 너무 강했던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고 그동안의 교회가 과연 올바르고 타당하게 운영되어 왔는가 이런 교회를 비판하고 사회를 비판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는 이제는 신에게서 좀 관심을 좀 줄이고 인간한테 관심을 쏟아보자라는 방향으로 발전을 해서 인간의 아름다움을 쫓았다면 알프스 이북 유럽 지역의 르네상스는 그동안의 교회의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비판하고 그동안의 사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비판 중심으로 가게 된다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와 현실 사회의 문제점 비판에 집중했다.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에라스무스라는 인물의 우신예찬이라는 건데 이 사람이 에라스무스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체가 기독교도예요. 충실한 기독교 신자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인데 이 사람이 썼던 책 제목이 우신예찬이라는 책인데 이 저 우자가 멍청할 우자예요. 그리고 신은 신이고 예찬한다는 건 막 믿고 기도드린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신예찬은 멍청한 신한테 기도드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충실한 기독교 신자가 할 얘기가 아니죠. 근데 이걸 책 제목으로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이 당시에 교회 특히나 카톨릭은 그런 게 많았어요. 성경에는 없는데 성직자들끼리 만든 교리 그리고 만든 여러 가지 행사 형식들을 교회에서 지키고 운영하는 그런 게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 신도들한테 억지로 헌금을 강요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특히나 그런 게 있었어요. 새로운 성당을 짓기 위해서 막 면벌부라는 걸 팔아요. 그래서 너는 어차피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나중에 지옥에 갈 텐데 교회에 면벌부를 내면 어,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그 면벌부를 사야 돈 주고 사야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막 이런 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에라스무스 입장에서는 이건 멍청한 신을 모시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지 않은데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한 적도 없는 얘기를 팔면서 뭔가 그게 신앙인 척하고 이런 건 멍청한 신을 믿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의 교회의 모순을 비판하는 그런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세르반테스라는 스페인 작가가 돈키호테라는 작품을 쓰는데 이건 이제 몰락한 기사 계급을 풍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돈키호테가 기사예요. 이 사람이 세르반테스고 요게 이제 돈키호테라는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건데 이 돈키호테라는 기사들은 그렇잖아요.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주군에게 토지를 받고 주군한테 충성을 바치고 주군을 지켜주는 존재죠. 싸움을 잘해야 되는데 적을 맞아 싸우고 이래야 되는데 이 돈키호테라는 기사가 풍차를 괴물로 착각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멍청해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을 통해서 십자군 전쟁 이후로 기사들이 완전히 몰락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또 기사들이 현재 십자군 이후에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작품을 소설로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작품들 꼭 작가 그리고 작품 이름 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앞선 작품들도 이탈리아의 작품들도 작가 이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요 시기에 이제 과학도 많이 발전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기독교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든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동안에는 신비한 현상이 발견되면 아 이건 다 신의 뜻이다. 그러고 말았는데 이제는 실제로 궁금해진 거죠. 과학적으로 정말 왜 그런 건지. 그래서 더 실험하고 더 연구하려는 태도가 생겨요.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코페르니쿠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동안에는 사실 어떤 관찰 도구가 없으면 이렇게 느끼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지구가 중심에 있고 달과 태양이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죠. 그게 이제 천동설이죠.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처음으로 천동설은 틀렸다. 지구가 태양의 중심을 도는 것이다.
이렇게 지동설을 처음 주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코페르니쿠스고요. 지동설을 주장하고 나중에 이 주장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받아서 하기도 하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구텐베르크라는 인물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이 이때 유럽에서 처음으로 활판 인쇄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활판 인쇄술이라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철판 같은 것에다가 글자를 새겨 놓고 그리고 필요한 글자들을 조합해서 이제 도장 찍듯이 그 조각한 글자판에다가 잉크를 발라서 이제 종이에다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책을 훨씬 빨리 만들 수 있겠죠. 이 활판 인쇄술이 중요한 이유는 활판 인쇄술이 개발이 되면 인쇄물을 굉장히 빨리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책을 빨리 만들 수 있으니까 책을 많이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책이 싼 값에 엄청나게 많이 팔려나갈 수 있겠죠. 그럼 그 책들에는 지식이 담겨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접할 수가 있겠죠. 사실 구텐베르크 이전에는 지식이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의 전유물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정된 사람들만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책을 읽어볼 수 있고 그랬는데 구텐베르크가 활판 인쇄술을 개발하면서 책이 엄청나게 많이 생산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흔하게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 대중들에 대해서 지식을 보급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던 사람이 바로 이 구텐베르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프스의 르네상스, 알프스 이북 유럽 지역의 르네상스는 이제 교회를 비판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점 비판을 받으면서 교회를 뜯어 고쳐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벌어지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르네상스가 알프스 이북으로 번져나가면서 알프스 이북 유럽에서는 교회를 비판하는 형태로 르네상스가 진행이 됐었고 또 실제로도 로마 가톨릭의 여러 교회들이 굉장히 썩어 빠져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어요. 우리가 앞전에서 이미 봤었죠. 로마 가톨릭의 여러 교회들이나 성직자들이 막 성직을 팔아제끼고 뭐 뒷돈을 받고 이런 썩어 빠진 모습을 보이면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 개혁해 보려고 뭐 수도원 중심의 개혁 운동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서임권을 황제한테 돌려달라고 교황이 주장했던 것도 사실은 수도원 개혁 운동의 한 방향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그런 게 필요할 정도로 이미 가톨릭 교회는 많이 썩어 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낄 정도로.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뜯어 고쳐야 된다. 너네 잘못했다. 이런 비판이나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종교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독일이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마르틴 루터라는 지금 이 인물에 의해서 처음 종교 개혁이 시작되는데 독일에 이제 교회들이 문제가 많았으니까 여기서 시작이 됐겠죠.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당시에 교황이 근데 성 베드로 성당이라는 걸 새롭게 지으려고 해요. 근데 이 성당을 새롭게 지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좀 망가져 있어서 고쳐 짓는 거죠. 근데 이때 필요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면벌부를 판매하게 돼요. 면벌부는 아까 잠깐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기독교의 기본 논리는 모든 사람이 다 원죄가 있다고 봐요. 우리 태초의 인간 아담과 이브 아시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예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거든. 그 하느님이. 근데 그걸 따먹으면서 모든 인간은 원죄가 있다라고 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대신 벌을 받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 원죄를 원래 있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게 기독교의 기본 논리인데 이때 교황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벌부라는 걸 팔아요. 이게 뭐냐면 너네들이 구원받기 위해선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믿고 기도드리면 그게 끝이 아니라 너네들의 갖고 있는 돈을 어느 정도 내서 면벌부라는 걸 돈 주고 사야 그래야 너희들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는 성경에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보고 마르틴 루터가 이건 진짜 아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면벌부 판매를 비판하는 글 그리고 면벌부 판매를 포함해서 그동안의 교회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쭉 정리한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해요. 그래서 이걸 자기네 동네 성당 입구에다가 붙여놓습니다. 맞짱 뜨자는 거죠 뭐. 그래서 무슨 면벌부를 돈 주고 사야 되고 이런 거 전혀 아니고 오로지 신앙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독일에서 있었던 종교 개혁이고요. 그리고 스위스에서도 종교 개혁이 있게 되는데 스위스에서 있었던 종교 개혁은 칼뱅이라는 사람이 이끌게 됩니다. 칼뱅이 주장했던 건 예정설이라는 거예요. 예정설은 미리 정해져 있다는 건데 이 사람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인간의 구원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면벌부를 따로 사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어차피 정해져 있고 사람은 자기 삶 속에서 내 구원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걸 증명하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증명하냐면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주말에
열심히 예수님 믿고 기도드리면 그걸로 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존의 카톨릭 교회를 비판하는 종교개혁을 또 스위스에서 칼뱅이라는 인물이 예정서를 주장하면서 실시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영국에서도 종교개혁이 있게 됩니다. 영국은 조금 특이해요. 영국은 왕이 종교개혁에 나서게 되는데 누구냐면 헨리 8세라는 왕이 나서게 됩니다. 이건 뭐가 문제였냐면 사실 헨리 8세는 기존의 왕비가 있었어요. 기존의 왕비가 있었는데 그 왕비랑 이혼을 하려고 했어요. 이혼을 하고 새로운 여자랑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혼을 하려면 교황의 허락을 받았었어야 됐어요. 근데 교황이 허락을 해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내가 왜 내 결혼을 끝내려는데 내가 이혼을 하려는데 내가 왜 교황의 말을 들어야 되냐. 그래서 우리 영국에 있는 교회들은 더 이상 교황을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왕이 영국 교회의 수장이 되는 영국 국교회를 새롭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회에 속하는 교회들은 이제 교황을 따르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했던 게 영국에 있는 일반 기독교 신도들도 원래부터도 교황한테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교회에다가 헌금을 바치면 그 헌금이 상당 부분이 교황한테 가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의 신도들이 보기에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도 불만이 많았는데 헨리 8세가 마침 이혼 문제 때문에 우리는 영국에 있는 교회들은 더 이상 어, 교황을 따르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영국 국교회라는 새로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종교개혁을 시도하니까 이게 이제 영국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종교개혁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더 이상 카톨릭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니까 새로운 뭐 마르틴 루터를 따르는 파나 칼뱅을 따르는 파나 영국의 국교회나 이런 새로운 종교의 세력들과 기존의 카톨릭이 갈등을 빚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터지게 되는데 어, 기존의 로마 가톨릭과 루터파나 칼뱅파 같은 신교파들이 점점점 갈등을 겪게 되면서 유럽 곳곳에서 종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독일에서 신성로마 제국에서 각 지방 제후들이 가톨릭을 지지하는 세력 그리고 신교 루터파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나뉘게 되면서 이들끼리 싸우게 되는데 이게 이제 슈말칼덴 전쟁이라는 전쟁이에요. 근데 이 전쟁 이름을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라는 걸 맺게 되는데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의 내용은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그 지역을 통치하는 자가 그 지역의 종교를 결정한다는 거였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신성로마 제국은 굉장히 작은 여러 개의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작은 여러 개의 나라들의 각 지배자들이 자기 지역의 종교를 결정하는 거죠. 그럼 그 지역 사람들은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동네의 왕이 만약에 루터파를 결정했다. 그러면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루터를 믿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사람은 카톨릭을 결정했다. 그러면 우리 동네 왕이 카톨릭을 결정했으면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카톨릭을 믿고 이렇게까지 결정된 게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카톨릭이 아닌 다른 루터파가 또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게 된 거죠. 그럼에도 이제 전쟁이 그치지 않고 네덜란드에서도 전쟁이 벌어지는데 네덜란드는 원래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에스파냐는 가톨릭을 믿었거든요. 근데 네덜란드는 가톨릭을 믿지 않고 신교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이 종교 문제 때문에 에스파냐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을 믿는 에스파냐로부터 신교를 믿는 네덜란드가 독립을 하게 되죠. 네덜란드인들이 주로 믿었던 신교는 칼뱅파예요. 칼뱅파의 신교도들이 이제 네덜란드에 주로 있었는데 가톨릭을 믿는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안 맞아서 결국에는 독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에스파냐로부터 독립을 쟁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가 네덜란드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프랑스도 갈등을 겪게 됩니다. 카톨릭과 신교도의 갈등이 생기면서 성 바르톨로메 학살 사건이라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위그노 전쟁이라는 게 생기는데 위그노 전쟁이라는 건 뭐냐면 위그노가 이제 신교도들이에요. 그래서 칼뱅파를 믿는 신교도들을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라고 불렀는데 이 유그너 전쟁이 터지면서 갈등이 극에 달하게 된 거죠. 근데 이때 왕이 앙리 4세라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앙리 4세가 낭트 칙령이라는 걸 발표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원래 앙리 4세는 이제 신교도였는데 앙리 4세가 카톨릭으로 넘어가고 대신에 프랑스에 가면 낭트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에서만큼은 신교를 자유롭게 믿게 해주겠다. 대신 나머지 프랑스 지역은 전체적으로 카톨릭으로 가고 낭트라는 지역에서만큼은 자유롭게 신교도를 믿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종교적인 전쟁이 있게 되고 독일에서는 심지어 전쟁이 한 번 더 벌어져요.
독일에서는 이미 슈말칼덴 전쟁이 있었고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를 봤었죠. 그래서 여러 소규모의 나라들의 지배자들이 자기 지역의 종교를 결정하는 그렇게 화의를 봤었는데 이게 또 결국엔 전쟁이 또 터져요. 그래서 카톨릭을 믿는 지배자 또 신교도를 믿는 제후 간의 갈등이 생기면서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또 터지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에는 독일 안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라 독일에서 벌어진 전쟁인데 여러 다른 유럽 국가들도 함께 참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쟁이 굉장히 대규모화되거든요. 실제로 이때 독일 남성들이 굉장히 많이 죽게 돼요. 어쨌든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그 결론으로 나온 조약이 베스트팔렌 조약이에요. 그래서 이 베스트팔렌 조약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그동안은 이제 독일 내부의 작은 나라들의 지배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종교가 기존의 카톨릭 아니면 루터파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칼뱅파를 선택할 권리도 보장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맺어졌다는 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카톨릭 대 신교도의 종교 전쟁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전쟁이 이어지는 거니까 국왕이 지휘를 해야겠죠, 이 전쟁을. 그래서 각국의 국왕들의 통치권이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 종교 전쟁이 여러 차례 벌어진 게 이제 앞으로 멀리 봤을 때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국가가 출현하는데 많이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왕들, 왕들의 권력이 더 강해지고 왕이 중앙 집권 국가를 만드는데 더 기여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